어느 날 아침, 멀쩡해 보이던 회사가 법정 관리를 신청했다는 뉴스가 뜹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충격에 빠지죠. 아니, 저렇게 잘 나가던 회사가 왜? 하지만 정말 갑작스러운 붕괴였을까요? 아닙니다. 세상에 갑작스러운 붕괴는 없습니다. 그 소식을 접한 퇴사자들의 반응은 한결같습니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올 것이 왔구나. 회사의 몰락은 재무제표가 무너지기 훨씬 전 조직 내부의 아주 미세한 신호들로 먼저 시작됩니다. 외부인에게는 충격적인 비보지만 내부자에게는 예고된 결말이었던 셈이죠. 오늘 우리는 그 미세한 신호들을 읽어내는 법, 그리고 거대한 위기 속에서 나 자신을 지켜내는 생존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겁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쉽게 속는 것은 바로 숫자입니다. 분기마다 발표되는 실적, 장밋빛 전망이 담긴 보고서. 경영진은 항상 괜찮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장하고 있다. 일시적인 어려움일 뿐이다. 하지만 이 재무지표는 문제가 한참 진행된 후에야 나타나는 후행지표에 불과합니다. 마치 교통사고가 난 뒤에야 요란하게 사이렌이 울리는 것과 같죠. 숫자가 깨지는 것을 확인하고 움직이면 이미 늦습니다. 당신이 서 있는 땅은 이미 깊게 갈라지고 있는데 당신은 저 멀리 보이는 성장 그래프만 가리키고 있는 셈입니다. 진짜 위기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행동 변화, 조직의 공기 속에 먼저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 선행지표를 읽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그 선행지표는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마치 탐정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파편화된 신호들 속에서 연결점을 찾아내는 것이죠. 사소해 보이는 개별적인 행동 변화들은 그 자체만으로는 의미 없는 일상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점들을 연결하는 순간 그것들은 회사가 나아가는 거대한 방향, 즉 붕괴라는 방향을 가리키는 하나의 선행지표가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붕괴의 경고등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행동에서 가장 먼저 켜집니다. 이제부터 그 경고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켜지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고는 침묵입니다. 한 개발자는 회사가 무너지기 1년 전부터 이런 전조 증상들을 목격했다고 말합니다. 먼저 대화가 사라집니다. 복도에서 오가던 스몰 토크, 왁자지껄하던 점심 모임이 소리 없이 증발합니다. 사람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고 헤드폰을 낀 채 자기 자리에만 앉아있죠. 두 번째, 무의미한 회의가 급증합니다. 회의 소집 횟수는 늘어나는데 결론은 도출되지 않는 공회전만 반복됩니다. 모두가 몸을 사리고 누구도 총대를 매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리더가 보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경영진은 자꾸 자리를 비우고 직원들은 조용히 이직 준비를 시작합니다. 사무실의 감도는 이 무거운 침묵. 이것은 단순한 분위기 변화가 아니라 조직의 활력이 꺼져가고 있다는 첫 번째 비명입니다. 두 번째 경고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가장 먼저 떠난다. 바로 핵심 인재들의 조용한 연쇄 이탈입니다. 회사의 문제를 가장 먼저, 가장 깊이 아는 사람들은 보통 조직의 중심을 잡던 핵심 인재들입니다. 이들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판단하는 순간 가장 먼저 배에서 내립니다. 표면적인 퇴사 이유는 항상 개인 사정입니다. 대학원에 진학하기로 했다.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핵심 역할을 하던 인재들이 연달아 떠난다면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회사의 진짜 내부 사정을 알고 내린 철저한 계산의 결과입니다. 똑똑한 쥐들이 배에서 내리고 있다면 그 배는 가라앉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관료주의의 방패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결정은 멈추고 책임은 숨습니다. 첫째, 의사결정이 마비됩니다. 승인을 기다리는 서류는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결정을 내려야 할 사람들은 끊임없이 회피합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라는 말만 반복될 뿐이죠. 둘째, 소통이 경직됩니다. 빠르게 이루어지던 구두 합의는 실종되고 모든 비공식 소통이 갑자기 이메일과 문서로 박제됩니다. 나중에 문제될 소지를 남기지 않으려는 전형적인 책임 회피 행동입니다. 마지막으로 책임 소재를 방어하기 위한 벽이 세워집니다. 해결책을 모르는 경영진이 책임의 화살을 피하기 위해 세우는 방어벽이죠. 프로세스가 복잡해지고 일이 느려진다면 그것은 회사가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책임질 사람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모순적인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안에서는 조이고 밖으로는 겉돈다. 내부적으로는 자원이 고갈되기 시작합니다. 회식비가 줄고 출장이 제한되며 사무용품 하나 사는 것까지 까다로워지는 등 예산 절감이 일상화됩니다. 직원들은 텅 빈 돼지 저금통을 보며 한숨 쉬게 되죠. 그런데 이상한 점은 바로 그때
경영진의 외부 활동은 오히려 잦아진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보이지 않던 경영진이 투자자 면담, 인수합병 접촉, 구조조정 컨설팅 등 외부 미팅을 위해 바쁘게 뛰어다닙니다. 이것은 내부에서 더 이상 답을 찾지 못해 외부에서 구명조끼를 찾으려는 명백한 움직임입니다. 내부 비용은 통제하면서 외부 투자자를 찾는 이 모순. 이것이 바로 회사가 심각한 경영난에 처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백한 신호들이 있는데도 왜 대부분의 직원들은 위기를 알아차리지 못할까요? 문제는 파편화된 시야에 있습니다. 부산의 한 제조 중견기업의 사례를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구조조정 1년 전 최전선에서 3가지 균열이 발생합니다. 첫째, 구매팀에서는 거래처 대금 결제가 30일에서 60일, 90일로 계속 지연됩니다. 자금 흐름이 경색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죠. 둘째, 영업팀에서는 대형 계약 2건이 연속으로 무산됩니다. 당장 현금 확보가 급해지면서 유리한 조건에 타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셋째, HR팀에서는 공식 발표도 없이 신규 채용이 전면 중단됩니다. 이 3가지 사건은 모두 회사의 현금 흐름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바로 부서 간 칸막이, 즉 사일로의 함정입니다. 구매팀, 영업팀, 인사팀은 각자가 겪은 균열을 우리 부서만의 일시적인 문제로 치부했습니다. 마치 눈을 가린 채 코끼리의 일부만 만지는 것처럼 말이죠. 각자 꼬리, 다리, 귀만 만지면서 코끼리라는 거대한 실체는 보지 못한 것입니다. 회사 전체의 그림을 보는 사람이 부재할 때 개별 부서의 경고음은 그저 소음으로 묻혀버립니다. 그리고 1년 후 구조조정이 터지고 나서야 사람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패턴이었음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위기 속에서 살아남는 생존자들은 무엇이 달랐을까요? 그들은 문서 대신 사람의 맥락을 읽었습니다. 신호를 먼저 읽는 생존자들의 첫 번째 특징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재무보고서의 긍정적인 전망보다 그것을 발표하는 경영진의 굳은 표정을 봅니다. 공식적인 타운홀 발표 내용보다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 감도는 싸늘한 공기를 읽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숫자가 아닌 그 숫자가 감추고 있는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려 노력합니다. 문서에 적힌 활자는 얼마든지 꾸밀 수 있지만 사람의 표정과 조직의 분위기는 거짓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항상 보고서가 아닌 사람들의 얼굴에 있습니다. 위기의 신호를 감지했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스스로에게 가장 불편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한 물류 스타트업 마케터는 말합니다. 무서운 건 신호가 없었던 게 아니라는 거다. 그냥 내가 안 보려 했던 거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조직은 1년 후에도 온전할 것인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보고 싶지 않은 진실을 직시할 용기가 나에게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침몰하는 배 위에서 괜찮을 것이라고, 어떻게든 될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거울 속에서 가라앉는 배를 보고도 외면하지 마십시오.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 그것이 생존의 첫걸음입니다. 진실을 직시했다면 이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첫 번째 생존 배낭은 회사 밖에서의 가시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내부의 인정에만 매몰되지 마십시오. 회사가 흔들릴 때 당신을 구해주는 것은 사내 평판이 아니라 업계 내 평판입니다. 지금 당장 링크드인과 이력서를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하십시오. 업계 커뮤니티나 외부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당신의 존재와 역량을 외부에 알려야 합니다. 스스로를 특정 회사의 직원이 아닌 업계의 전문가로 포지셔닝해야 합니다. 회사라는 울타리가 무너졌을 때 당신을 알아보고 손 내밀어줄 사람들을 미리 만들어두는 것. 이것이 가장 확실한 외부 네트워크 보험입니다. 두 번째 생존 배낭은 어디서든 작동하는 역량을 장착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식 가능한 스킬, 즉 포터벌 스킬즈입니다. 이 회사에서만 쓸 수 있는 시스템 지식, 그 회사만의 고유한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는 회사가 무너질 때 함께 휴지 조각이 됩니다. 당신을 묶고 있던 사내 전용 지식이라는 쇠사슬을 끊고 AI 도구 활용 능력,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보편적인 데이터 분석 능력, 독립적인 산업 도메인 전문성처럼 어디로든 날아갈 수 있는 로켓을 장착해야 합니다. 회사가 사라져도 내 몸에 남는 무기. 그것만이 당신의 진짜 가치를 증명하고 다음 커리어를 보장해 줄 것입니다.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생존 배낭. 바로 선택의 자유를 사는 재정적 완충지대입니다.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의 런웨이를 확보하는 것이죠. 아무리 신호를 읽어내는 통찰력이 뛰어나도 당장 퇴사할 수 있는 잔고가 없다면 무용지물입니다.
최소 36개월을 버틸 수 있는 저축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의 권리입니다. 회사가 무너질 때 남들처럼 뉴스만 보고 짐을 쌀 것인지 아니면 남들보다 먼저 여유롭게 새 출발을 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 혼란의 파도 속에서 허우적거리지 않고 금화 위에서 편안히 다음 수를 생각할 수 있는 자유. 이 재정적 완충지대가 당신의 생존을 결정합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개별 신호들 속에서 위기의 패턴을 엮어내야 합니다. 비용 절감 하나만 보면 일상적인 경영활동이지만 비용 절감의 핵심 인재 이탈, 그리고 의사결정 지연이 더해지는 순간 이것은 명백한 구조적 붕괴 경고가 됩니다. 카스트, 피펄, 스피드. 이 퍼즐 조각들이 함께 맞춰질 때 그 안에 숨겨진 위험 신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단일 신호에 속지 말고 복합 신호에 의미를 부여하십시오. 그것이 다가오는 위기를 먼저 읽고 스스로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